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과 비욘디가 함께하는 대사증후군 바로 알기,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제 얼굴이 좀 낯서실 거예요. 저는 비욘디의 새 얼굴 아나운서 정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 저희가 또 함께 하실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트리니티 내과의 김택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장님도 처음이세요. 오늘 비욘디 방송에. 그래서 저와 원장님이 오늘 정말 1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원장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용산 동부이천동에서 내과 의원을 개원하고 트리니티 내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김택수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잠깐 볼게요. 네, 랭커님, 딸기80님, 안남준님. 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주제가 굶지 않는 식사요법이에요. 네.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흔히들 대사증후군 하면은요,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살도 찌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안 먹어야 된다, 최소한도로 먹어야 된다, 굶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아주 배부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대사증후군에 대한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식단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굶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네, 큰 그렇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해주실 네.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대사증후군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크게 작게 보면 일종의 화합물입니다. 화학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러한 대사에 줄줄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그런 병도 일으키지만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은 너무나 막연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치매를 일으킨다든지 중풍을 일으킨다든지 암을 일으킨다든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치매라든지 중풍 같은 걸 걸리게 되면 정말 인생이 그 즉시 끝나게 되고요. 사회 봉사도 할 수 없고 가족에게 가족 취급도 받지 못하고 남은 여생을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께서 그거를 많이 깨우쳐서 단순하게 나는 많이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단순히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 비만, 그런 막연한 개념보다는 정말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합병증에 처할 수 있는 걸 깨닫고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식이요법을 할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자세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굶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합병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소개해 네, 주세요.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화학 반응이 좋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고요. 좋지 않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똑같이 그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합병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듯이 유전적인 면도 있지만 더욱더 확실한 것은 아무리 내가 유전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식이요법을 잘못된 식이요법과 운동 같은 걸 하지 않게 되면은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위에 그 뿌리에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런 이상한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암도 생기고 중풍도 생기고 치매도 여러 가지, 또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심지어는 실명이라든지 다리를 자른다든지 그런 무서운 합병증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오르는 게 굉장히 많은 원인을 차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환자분들에게 이런 병이 막연하게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러한 합병증이 생긴다는 이보다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년 많은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허리 둘레를 측정하게 되고요, 병원에서. 그다음에 혈압을 측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수치, 공복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5가지를 통계를 냈더니 요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대사증후군이 생긴다는 통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허리 둘레가 90cm 이상이거나 여자는 85cm 이상, 혹은 혈압이 130에 85 이상이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거나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남자는 40 이하이거나 여자가 50 이하일 경우, 혹은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는 경우, 또는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혹은 당뇨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내가 비록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혈압이 안전하게 조절되고 있으면 나는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혈압을 방치해서 혈압이 높은 경우보다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경우, 물론 중풍이나 대사합병증의 위험도가 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보다는 합병증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성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약을 먹고 있어서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식이요법 같은 그런 기본적인 그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대사증후군이 상당히 많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기 하지만, 교통사고로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될 경우는 그 즉시로 모든 일이 끝나버리게 되지만, 이런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중풍이라든지 치매가 오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래 사시면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집안의 가장이라면 가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직장인이라면 내 직장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하지 못하고 굉장히 사회에 천덕꾸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당한 본인은 예를 들어서 중풍이 왔다. 자기 의식은 멀쩡합니다. 의식은 멀쩡하지만 보행이 어렵고 손놀림도 어렵고 밥도 내 혼자 떠먹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고, 자기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서울 시민들 만 20세에서 64세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내가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대사증후군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 해주게 됩니다. 특별히 서울시에서 더 신경을 써서, 비록 서울시 주민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런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지원과 검사,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등록하시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돼서 정기적으로 서울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서울 시민과 서울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여기에 많이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사증후군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시 보건소로 각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특별히 제가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만 20세 이상부터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젊은 나이더라도 젊었을 때부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가 넘으면 나는 젊으니까 이것저것 먹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여기 하면 내가 혹시 식욕 관리를 못하는지 집안 식구 중에 이런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와서 한번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가능하다는 걸 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네, 계속 이어가 주시죠. 예, 우리가 흔히 제가 오늘 하나 예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경제적 사정이 좋아서 누구나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가 이제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젤 엔진이라서 경유를 사용하는 차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만약에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넣지 않고 경유를 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데요. 엔진이 망가지고 네. 차가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주유소에 차 주인인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유, 뭐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괜찮습니다. 뭐 차 수리 비용은 뭐 몇백만 원 들지만 내가 고치겠습니다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강력히 항의를 하고 차를 수리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수리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는 잘못된 기름을 넣으면 즉시 엔진이 멈추게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서 이게 바로 하루아침에 이런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무관심합니다. 근데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혼유 사고에 대해서. 네. 차에 잘못된 기름을 넣는 거 마찬가지로 내 입속에 잘못된 음식을 넣는 것처럼 사진처럼 스스로 자살행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고는 내가 잘 알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자동차 기름, 그러니까 혼유 사고에 빗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도 그만큼 좀 신경을 쓰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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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도대체 아까 이제 혼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즉시로 엔진이 멈춰 차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식이요법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대사증 합병증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 흔히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제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은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중풍, 뇌졸중, 혈관질환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데 그럼 도대체 뇌졸중이 어떤 병인지를 아십니까? 그러면 글쎄 피가 안 도는 건가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험한 말을 쓰겠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것은 심신장애 좀 이런 단어 쓰긴 뭐하는데 한쪽 팔다리가 절고 이제 간혹 길 가다가 어떤 어르신들이 지팡이 들고 쩔뚝쩔뚝하고 다니시는 그런 중풍 정말 중풍에 걸리면 모든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한 합병증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뇌졸중의 발생 빈도를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쭉 통계를 내보니까 점점 53만 8천 명에서 61만 3천 명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유념해 볼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훨씬 더 같은 인구수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뇌졸중이 증가하고 있고 나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집안 식구 중에는 이런 환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즘 현대인들이 잘못된 식습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한 가지가 또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 아실 겁니다. 누구나 치매는 부유하고요. 어떤 환자분이든지
우리 환자분께서는 치매 위험도가 있습니다 하면은 대부분 그 순간 우세요. 그렇죠. 그만큼 속상해하는 병이 치매고, 중풍보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고요. 그래서 치매가 이제 벽에 똥오줌을 못 가린다, 똥칠한다, 그런 여러 가지 있고, 정말 인대받고 그런 게 치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가 갈수록 치매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치매 발생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소식이고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마비, 사중후군의 큰 합병 중에 혈관이 막히는 건데요.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치매나 뇌졸중이 오고요. 그 다음에 심장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급사입니다. 급사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치매, 심근경색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발병률이 네.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발병률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이게 남의 일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정말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걸 네. 계속 이제 네. 강조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게 치매나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어떤 잘 발생하는 민족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민족은 거의 단열 민족이기 때문에 유전인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유전인자가 바뀌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식이요법이고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건강검진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 보면요, 굉장히 모든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곧바로 잘못된 식이요법,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네. 예, 조금 더 이제 그 중풍 후유증에서 좀 더 심각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께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과연 중풍 후유증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말을 더듬거린다든지 내가 생각을 한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생각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또 누구나 잘 아시는 팔다리가 마비가 와서 걷지도 못하고 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휠체어를 끌어줘야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불행하시죠. 소변을 못 가리면 자기도 너무 창피하고 감당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시야 장애가 와서 한쪽이 안 보인다는 그런 합병증도 생기고요. 성격이 변합니다. 우울해진다든지 화가 치솟는다든지, 중풍이 지나서 치매가 되는 경우 참 불행하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이런 합병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불하죠. 그러니까 뭐 개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까지 다 파괴되는 무서운 질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그 후유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대사증후군의 주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우리가 유전인자는 고칠 수 없지만 식이요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식이요법에 대한 결단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합병증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당신은 대사증후군이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아유, 저는 먹는 거는 사실 제가 직업적인 사업도 해야 되고 먹는 거는 포기할 수 없고요. 대신 운동을 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사실은 운동보다 식이요법이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식이요법이 없는 운동요법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옳을 거고요. 물론 그것보다 식단요법보다 더 중요한 게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약물요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물요법이 가장 중요하고, 약물요법만 가지고도 되지 않고 약물요법에 플러스 식단 변화, 식이요법을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병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식이요법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 올바른 식이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이요법을 무조건 굶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나는 이만큼 먹었으니 이제부터 조금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어떤 음식은
나쁜 음식은 아무리 조금 먹어도 합병증을 일으키고요. 좋은 음식은 배불리 먹어도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해서 오늘은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 퀴즈 네. 재밌겠네요. 네. 이제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그 식사할 때 물을 마시는 게 좋은가 좋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식사 후에도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물을 마셔야 한다고 들었던 것 네. 같은데 네, 맞나요? 정확합니다. 예. 제가 좀 더 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 상식적으로는 우리 몸의 60 내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 몸의 물을 60 내지 70%만 유지하면 됩니다. 많이 먹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 어르신네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복부 비만이 많이 옵니다. 정말요? 네. 그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동의 낙타가 6개월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왜 그 사막에 있는 낙타는 6개월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낙타의 혹에 있는 혹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될 때 물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그게 우리 몸의 체지방으로 합성될 때 물이 사용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식사 시에 물을 함께 마시는 게 좋지 않다에 또 또 평소에도 예. 네. 굳이 많이 마실 필요가 없다는 네. 그러니까 말씀이신 식사할 거죠? 때 평소에도 굳이 물을 많이 마실 필요가 없고요. 또 식사할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소화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식사할 때 입에서 침이라는 소화액이 나오고 또 위에서 소화액이 나오는데, 식사할 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씹을 때 잘 씹지 않게 그냥 삼키게 되기 때문에 입에서 음식과 침이 섞일 시간이 없게 되고요. 또한 위에 물이 많이 섞이게 되면 위산, 굉장히 중요한 소화액이 묽어지기 때문에 음식이 잘 분해되지 않고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마른 밥과 마른 반찬으로 식사하는 게 좋고요. 식사하기 한 30분 전부터 물을 마시지 말고, 식사하고 1시간 정도는 물을 마시지 않고 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물을 이제 마셔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루에 2리터 그렇게 많은 양을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네요.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너무 물을 안 마셔도 좀 몸에 안 좋을 것 네,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을 전혀 마시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식사할 때 먹는 밥과 반찬에 어느 정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리터 이내 정도 물은 마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서 뱃살이 많이 나고요,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등산 같은 거 할 때 그 땀을 많이 흘리면서 점점 흐리는 분들은 평상시에 물을 마시고, 계속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저희가 댓글 네. 질문을 하는 게 볼게요. 네. 딸기80님이 약 복용 시에 이제 물 많이 마시라고 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하나요? 그런 경우는 사실 참 딜레마이긴 한데요. 약 복용 시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유는, 그 약을 먹다가 식도에서 걸릴까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을 복용하면은 그러니까 약이 넘어갈 정도의 물을 마시되 너무 마시지 않는 정도로 좀 적절히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식사할 때 물을 또 식사 전 30분부터 식사할 시, 그리고 식사 후에 1시간까지는 네. 물을 이제 되도록 안 네. 마시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다음 퀴즈도 가볼까요? 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점심 식사 시간이 한 5분, 10분이라 통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빨리빨리 먹죠. 예, 이러면 당연히 씹을 시간이 없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밥 한 숟가락에 100번 씹으라는 말을 듣고 제가 자랐습니다. 확실히 많이 씹게 되면은 당분 같은 거나 여러 가지 탄수화물들이 침하고 충분히 잘 섞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에 많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건강에 좋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퀴즈도 가볼까요? 네. 여기까지는 좀 네. 할만한데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좀 할만하실 겁니다. 설탕 콜라 사이다 이게 아. 어떨까요? 이거 당연히 X겠죠? 예. 어 어 먼저 콜라 사이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 사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액체죠. 예. 콜라 사이다를 마시게 되면 당연히 수분을 또 많이 마시게 됩니다. 실제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요. 그 화장실 소변 보러 가기 바쁩니다.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당분, 설탕, 다 설탕이 들어있죠. 이 설탕은 왜 좋지 않은가 하면은 우리가 설탕은 워낙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셨을 때 순식간에,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설탕을 마시면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순식간에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그런 건데요. 이게 순식간에 그 혈당 농도 올라가게 되면은 순식간에 혈당을 떨구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 과다 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음식은 반드시 천천히 흡수되는 당분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퀴즈도 넘어가 네. 보죠. 또 이제 밀가루 음식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네, 어떨까요? 여러분도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밀가루 음식 우리 많이 먹지 말라는 말을 좀 네. 들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X일까요? 네,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흔히들 칼로리 개념으로 나는 하루에 몇 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적당한데, 내 체중에 나는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조금만 먹으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아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 음식은 조금 먹어도 몸에 무서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그리고 기타 알러지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통,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밀가루 음식입니다. 이게 과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조금만 먹어도 건강에 안 좋다는 네.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이 밀가루에는 다양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밀가루 자체가 단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가 굉장히 빨리 돼서 설탕처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밀가루에는 밀가루의 특유의 쫀득쫀득한 맛이 있죠. 그 성분이 글루텐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우리 몸의 장세포를 파괴시켜서 장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대사증후뿐만 아니라 관절염, 알러지,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먹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 음식이 굉장히 그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밀가루 음식을 대해서 밀가루 음식이 현혹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밀가루 음식,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이제 안 좋은 성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글루텐 프리인 음식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더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 글루텐 프리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이 대부분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그 섬유질이 없는 탄수화물들이 많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라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글루텐 프리라 하더라도 단순 설탕이 아니라 그런 단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피해야죠. 네. 네. 또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참 또 여러 논란이 있을 건데, 유제품이 어떨까요?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건 좀 어렵네요.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를 저는 늘 사두고 네. 자주 마시거든요. 네. 왠지 우유를 많이 마시면 예, 건강해지는 예. 느낌이 들어서. 참 제가 우유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시킬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우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정답은 X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유에 대한 폐해를 우유에 대해서 우유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발병된 질환을 제가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건너뛸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우유 안에 있는 단백질, 우유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우유 안에 있는, 흔히 이제 우유 안에 있는 락토스라는 그 단당류가 있는데, 이 락토스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락토 프리, 소화 잘 되는 우유라는 게 판매가 되는데요. 물론 우유 안에 있는 락토스가 문제되기도 하지만, 우유 단백질 자체가 우리 몸에 상당한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유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염증성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관에 찍어도 많이 끼게 해서 나중에 치매라든지 중풍,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뿐만 아니라 뭐 치즈나 요거트 이런 것도 네, 좀 맞습니다. 자제하는 게 우유로 좋을까요? 만들어진 모든 음식, 우유, 요구르트, 치즈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또 우유가 결정적인 단점이 우유가 액체라는 겁니다. 우유의 89%를 차지하는 주된 성분이 물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소화에게 무거워지고 좋지 않은데 우유의 11%를 차지하는 게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완전하게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위에서만 분비됩니다. 위산에서 일단 먼저 분비되는데 우유를 마시게 되면 위에 오래 머물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액체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단백질이 위산과 충분히 그 반죽이 돼서 그 분해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위에서 20-30분은 음식이 위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우유는 액체이기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덜 분해된 우유가 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우유는 누워있는 아기들만 권하고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위에서 우유가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는 거를 제가 환자분께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까 대희밥님께서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도 안 좋냐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유의 결정적인 단점이 액체입니다. 예, 무지방, 저지방 우유도 액체가 많죠. 또 한 가지 우유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우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지방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참 제가 논란이 있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우유와 요구르트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완전 식품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많이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든지 그런 만성 알레르기, 뭐 류마티스 관절염 정말 우유를 끊게 되면 많이 호전됩니다. 한번 혹시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그럼 우유를 한번 일주일만 한번 끊어보십시오. 몸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럼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네. 주시라는 알겠습니다. 네, 네.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유가 지금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말에 많이들 놀라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확 끊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양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가요? 물론 그 많이 마시다가 적게 마시게 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게 그 염증 반응이라는 게 소량에서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그러니까 당장 끊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차츰차츰 줄이다가 저는 중단하는 거를 환자분들한테 강력히 설명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충분히 저는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유를 마시고도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 가족력이 있다, 대사증후군 가족력이 있다든지 관절염이 있다든지 류마티스라든지 알러지나 만성 피로나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이 있다, 그럼 한번 끊어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뭐 우유 너무 좋아하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네. 식단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잠깐 뭐 우유나 유제품을 잠깐 멈춰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네요. 네. 다음 가볼까요? 네. 다음 그럼 이것도 참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두유는 어떨까요? 전 이건 분명히 오일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요? 예. 이 두유의 결정적인 단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체 성분이라는 겁니다. 우유나 두유를 마시게 되면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두유도 우유와 마찬가지로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위에서 위산의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산과 충분히 섞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역시 액체이기 때문에 위에서 충분히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유가 많이 상하고요. 그래서 만약 두유를 이런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다든지 몸에 염증이 몸이 건강에 좋지 않다든지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끊는 걸 권합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이걸 마시고 싶다고 그러면 양을 줄이시고요. 좀 소화가 잘 되게 좀 따뜻하게 데워서 입에서 꼭꼭 씹어서 소량씩 조금씩 마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드셔야 한다면 액체지만 이렇게 꼭꼭 씹어서 네. 천천히 네, 소량씩. 네. 드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탕이 없는 두유여도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유에 들은 그 두유에 든 주된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액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몸에서 소화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시중에서 파는 그 두유는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이 없는 두유는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비릿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건 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두유의 단맛이 설탕에서 네, 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 네. 그럼 콩을 갈아 먹는 건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콩을 가려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질문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우유, 유제품과 네. 두유가 네. 좀 좋은 식품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다음 퀴즈로 가보죠. 제가 그러면 두부는 어떨까요? 이거 O일 것 같아요. 액체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유일하게 두부 콩 중에서 먹을 몸에 좋은 음식이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가 제가 콩을 두유 라든지 콩을 갈아 먹는 게 좋잖아요. 이제 콩을 갈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의 섭취 많이 돼서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콩 음식 자체가 몸에 알레르기 염증을 콩에 있는 단백질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우리 몸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 콩이라든지 두유라든지 콩물 같은 건 좀 피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두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원하시면 두유보다는 두부를 네, 드시는 게 맞습니다. 좋겠네요. 네. 질문 한 개 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아까 렉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윤희님께서 음식에 들어있는 렉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렉틴이 뇌를 많이 자극한다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렉틴을 지금 처음 듣는데. 네, 좋은 영양소입니다. 예, 드시면 좋습니다. 네. 네, 좋은 거라고 합니다. 렉틴이 어디에 주로 들어있나요? 제가 오늘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나중에 네네네. 이제 렉틴 아무튼 좋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퀴즈 가보죠. 네.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콩밥이 사실 콩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다든지 비만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콩을 드시고 싶으면 두부로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콩밥보다도 네. 두부를 좀 더 추천하시고, 네. 근데 이제 콩이나 콩밥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요. 네, 건강 상태에 네, 따라 네. 다를 수 있겠네요. 네. 네. 야채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가요? 제가 야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시기를 야채는 싱싱한 날것으로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저는 전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야채를 날걸로 먹게 되면 일단은 기생충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잘 씻어도 유기농 제품이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이 많이 되겠습니다. 흔히 현대에는 기생충 질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기생충 질환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알러지 질환 때, 낫지 않은 알러지 질환 때 기생충약을 사용하게 되면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분변에서 기생충 검사를 해도 사실 그게 별로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분변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러지 있는 분들에게 기생충약을 투여했을 때 호전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는 피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저는 항상 야채를 반쯤 숨을 죽여서 드시라고 그러는데요. 날 거는요,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소화액이 분비되고 잘 그게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부패되는 현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숨을 죽여서 뜨거운 물에 최소한 데쳐서라도 드시는 그렇게 야채 섭취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샐러드 먹을 때 다 생야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데쳐서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돈을 좀 더 값을 주고라도 유기농 이제 네. 야채를 사 먹는데 네. 유기농이어도 데쳐 먹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유기농이면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생충이 더 많이 자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단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과일은 어떨까요? 어렵네요. 과일. 우리 과일도 좀 적당히 먹어줘야 한다고 알고 네. 있는데. 흔히 이제 과일을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 후식으로 꼭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과일을 왜 드시냐고 여쭤보면 과일에 비타민 C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약국에서 비타민 C 안 드셔보셨습니다. 단가요, 신가요? 아요. 굉장히 씁니다. 네. 근데 요즘 과일 중에 신과일이 있나요? 다 달죠. 다릅니다. 다 현대인들은 단맛에 길들여졌고 그래서 신거를 먹지 않습니다. 다 모든 과일이 품종 결합이 돼서 비타민 C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C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 과일 뭐 옛날에는 저희들 어릴 때는 국광이라는 사과가 굉장히 신과일이었어요. 요즘 그런 사과는 팔지도 않고요. 다 슈퍼에 가서 보면 오늘의 과일은 넷플릭스에서 내가 파는 과일에 당분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과일은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 그래서 그 과일에는 비타민 C가 거의 없고 거의 당분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설탕은 나쁘면서 과일에 있는 당분은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설탕은 나쁜 거고 과일에 있는 것은 과당이다라고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당을 포함한 설탕입니다. 화학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르죠. 그렇군요. 네. 그 식후에 과일을 먹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왜 아침에 건강 챙긴다고 네. 뭐 사과를 먹거나 과일 주스를 네. 과일 야채 주스를 이렇게 갈아서 먹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뭐 현대인들 바쁜 일과 출근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이해를 하지만은 특히 저기 과일 주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스가 우리가 씹지 않고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인데 씹지 않고 삼키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소화는 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씹지 않고 삼키게 되고 또 주된 성분이 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건강에 어떤 성분이든지 주스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뭐 어쩌다 마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아침에 늘 일상적으로 우유를 마시게 되면 그런 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매일 아침 과일과 네. 야채를 갈아 마시거든요. 네. 그동안 잘못된 예, 습관을 이제 가지고 한번 이제 있었네요. 바꿔보시면 여러 가지 피부라든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끔 드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네. 볼까요? 이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죠? 주스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요즘에 뭐 건강 주스, 뭐 해독 주스라는 주스 앞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이는데 네, 해독 주스를 그 앞에 많이 있는 단어에 먹는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건강한 담배가 있나요? 없죠. 몸에 좋은 술이 있나요? 네. 그러네요. 네. 그 주스 자체가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으니 앞에 뭐 건강 주스, 해독 주스 이 단어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주스는 아까 말씀드린 주된 성분이 액체고요. 또 씹지 않게 삼키게 됩니다. 그런 간편하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는 있지만 매일 일상 먹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끔 드실 때도 아까 왜 우유나 두유처럼 좀 꼭꼭 씹어서 맞습니다. 천천히 네. 드셔야 데워서 되겠네요. 침하고 충분히 섞어서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재밌네요. 그다음에 백미 어떨까요? 이거 아시죠?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네, X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백미가 이제 분해 백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쌀을 추출하게 돼서 쌀을 이제 그 탈곡을 하게 되면 현미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현미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버린 게 백미입니다. 백미는 너무나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미가 분해되면 설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죠. 그리고 거기에 섬유질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섭취하게 되면 굉장히 흡수가 빨리 되고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먹기는 좋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세월이 반복되면은 대사증후군이 생겨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풍, 치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먹는 게 좋느냐? 네. 다음에 현미 어떨까요? 현미가 좋겠죠?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현미가 좋은데 사실 현미가 먹기가 껄끄럽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현대인의 병이 암이 현대인의 병이다. 저는 이게 참 쌀밥에서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그 현미를 백미로 갈아서 먹기 시작한 게 탈곡
그런 기계가 발명된 게 한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뭐 저는 그 전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고혈압, 당뇨,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흰 쌀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성병들이 많이 생겼고, 또 현미를 드시자 그러면 이제 맛도 마시거나 어떤 분들은 현미를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현미를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발화현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화현미. 그 현미 중에 어떤 분들에게 소화가 안 되는 성분이 있는데요. 싹을 틔운 발화를 시키게 되면 그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되게 되고요. 그래도 못 드시는 분은 그래도 좀 섞어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현미, 백미, 저는 백미 한 7에 현미 3 이렇게 먹는데 현미를 조금 더 섞는 게 좋겠습니다. 100%를 사실 뭐 소화력만 좋으면 100%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렇군요. 네.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육류와 생선. 둘 다 오일 것 같은데. 예,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육류도 먹고 생선도 우리 몸에 다 필요합니다. 육류도 먹고 영양소가 다 필요한데, 오늘 제가 좀 대사증후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육류는 피하시고 생선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육류 안에 있는 그 단백질도 그렇고요.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포화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게 되는데, 그 세포를 딱딱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세포에서 그 세포 안에서 대사 후에 만들어진 그 음식 대사 산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동맥경화, 혈관을 많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육류에 있는 그 기름이 그런 작용을 하고요. 생선에 있는 기름은 오메가3라고 해서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를 말랑말랑하게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 세포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육류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지금 오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기준에서는 좀 육류를 줄이고 생선 섭취를 늘리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그럼 생선은 모든 생선이 다 좋을 것이냐? 가급적이면 생선은요. 생선도 생선에 있는 기름이 이제 오메가3라는 기름이 좋다 그러는데, 그것도 생물일 때 그렇습니다. 소금에 절인 자반이거나 오랜 냉동된 생선은 그 오일이 산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금에 절인 생선이라든지 자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오일은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래서 흔히들 요즘에 늘 건강식품으로 우리가 오메가3를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 이제 광고되어 있는 게 크릴새우를 많이 광고하고 있는데, 남극에서 잡힌 신선한 크릴새우 오메가3가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조금 전에 냉동시킨 것도 안 좋다고 하셨는데 방금 크릴새우가 남극에서 왔다고 하셔서 싱싱한 새우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얼리지도 않고 싱싱한 새우라고 가정했을 때 어떨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메가3를 어디에서 추출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릴새우에서 추출했던, 값싼 고등어에서 추출했던, 연어에서 추출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름 오메가3의 신선도가 얼만큼 중요한가, 공장에서 그것을 가공할 때 얼만큼 순수한 오메가3를 제조를 했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새우에서 오메가3를 추출할 때 굉장히 많은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완전히 정제한 그러한 오메가3를 드시는 게 건강에 좋죠. 완전히 정제하지 못한 약간이라도 불순물이 있는 걸 먹기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잘 구별해서 드셔야 되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떠한 오메가3를 먹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늘상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아마 집에 오메가3가 없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메가3를 봤을 때 일단 색이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아주 많이 먹고 소변을 맡을 때 아주 투명한 노란 그런 색, 그다음에 그걸 까서 봤을 때 냄새가 거의 비린내가 안 나야 되고요. 냉동실에 밤새 넣어놨을 때 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 맞는 오메가3를 드셔야지, 단순하게 어디서 잡았나 어떤 생선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이 댓글은 하나 좀 짚어보고 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생선 이제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윌리엄님과 찌양님께서
그러니까 이번 방사능, 네. 또 바다오염,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이런 게 걱정된다, 네. 좀 혼란스럽다고 예,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혼란스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고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소고기, 돼지 키울 때 항생제 많이 투여합니다. 오염된 물을 마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덜 해로운 음식을 제가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또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끝났군요. 네,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네. 이제 종합해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최악의 식단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안 좋다, 피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나빠서, 저기 사부는 100미가 너무 나쁜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관점에서, 그 대사증후군의 관점에서, 대사증후군이 최대한 안 걸리기 위해서 이 식단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백미, 밀가루 음식, 설탕, 유제품, 육류 피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식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미와 아까 말씀드렸던 익힌 야채, 왜 익혀 먹어야 되는지, 익힌 나물, 익힌 신성한 생선 이런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퀴즈로 이제 이것들을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억에 되게 잘 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도대체 나는 뭘 먹고 사냐. 그래서 제가 간식을 하나, 이게, 네.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간식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맞습니다. 간단하게 간식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미 티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볶은 현미 티밥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현미 티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살을 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점심 때 현미 티밥만 한 200g 정도 한 일주일만 드셔보십시오. 물 없이. 살이 잘 빠집니다. 식사 대신에 네네. 물 없이 먹는 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물 없이 마시게 되면 침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게 습관이 돼서 한 3주 정도만 지나면 입에서 물 없이 식사를 하더라도 침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윌리엄님께서 교수님 현미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네요. 오트밀은 어떤가요? 오트밀 네네. 예, 좀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섬유질적인 면에서 현미가 네. 많이 풍성하기 때문에요. 네. 네, 흰 쌀밥보다는 낫겠지만 특히 요즘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선생님 처음 비욘드에 출연하신 네, 거잖아요. 네. 생방송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재밌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대사증후군이 정말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 그래서 그 관리 중에 중요한 게 식단인데 네. 이제 식단 관리를 하는 법, 우리가 좀 피해야 하는 음식, 좋은 음식을 이렇게 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의외인 것들이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그만큼 좀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